뉴스 속으로. 보수 대법관들이 포진한 연방 대법원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했던 이른바 로 vs 웨이드 판결을 49년 만에 공식 폐기하면서 이 낙태권이 이번 대선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연방정부가 아닌 각 주에서 판단할 사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양당의 입장도 첨예하게 갈릴 전망입니다. 또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확정할 때까지 TV 토론 일정을 미루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어제 성명을 통해서 삐뚤어진 조 바이든과 민주당을 둘러싼 정치적인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은 토론 세부 사항을 밝힐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봉화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최근 보수 대법관들이 포진한 연방 대법원에서 여성의 낙태권 보장 판결을 49년 만에 폐기를 시켰는데 이번 대선에서 이 낙태권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연방 정부 차원이 아니라 50개 각 주에서 따로따로 일일이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사안으로 바뀌었는데 그 직후에도 엘라바마주, 미시시피, 텍사스 이 남부의 보수적인 주를 중심으로 낙태를 굉장히 과거보다는 제한하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이 주에서는. 이후에는 여성이 아이를 출산할지 말지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의미하는 이른바 생식권, 이번 대선의 가장 큰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반발, 특히 여성계에서 이런 움직임이 큰데요. 네바다, 플로리다를 비롯한 최소 5개 주에서도 낙태권에 대한 찬성, 반대를 묻는 그런 주민투표 이번 11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게는 10개 주 가까운 곳에서 이번 대선에서 함께 이런 낙태권에 대한 표결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특히 접전이 될 가능성이 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낙태권 이슈는 바로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투표와 득표율을 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낙태권을 지키기 위해서 투표소에 나오는 많은 유권자들 상당수가 민주당일 지지자일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공화당에서는 낙태권에 대해서 이렇다 할 입장을 아직까지는 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언론들의 보도 내용을 보면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어제 자세히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뒤늦게 터진 J.D. 밴스 부통령 후보의 그 여성 비하 발언이 있었죠. 네,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네. Childless cat lady, 직역을 하면 아이가 없이 고양이를 키우는 여성, 특히 고통스러운 출산 대신 동물을 대신 키우는 여성이다. 굉장히 여성 입장에서는 멸칭입니다. 밴스가 상원 의원 후보였던 시절에 내뱉은 발언이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성계에서 아주 큰 반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낙태, 피임, 체외 수정 이런 여성의 생식권 문제가 대통령 선거의 동력이 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인데요. 공화당의 전통 지지층에서는 낙태권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큽니다. 보수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측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낙태권이 공화당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 많고 말을 함부로는 트럼프 후보조차 낙태 관련 발언 굉장히 지금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J.D. 밴스 부통령의 발언은 오해가 있었다. 생물학적, 의학적 이유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맥을 잘 판단해서 이해해달라. 민주당이 부당하게 공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논란을 계기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해리스 부통령 상원의원 시절인 6년 전에 트럼프가 임명을 한 브렛 카바노 연방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아주 스타가 됐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가 남자의 신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은 하나도 없는데 왜 여성에 대해서만 이렇게 까다롭게 되어야 되나. 아주 쏘아붙였던 장면이 지금 그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해리스가 부통령이 되기 전에 상원의원 자격으로 낙태 관련해서 아주 신랄한 송곳 질문으로 카바노 대법관을 아주 코너로 몰아붙이면서 청문회 스타가 됐고 이것이 바탕이 되어서 그 다음 해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부통령 후보로 지명이 됐던 것입니다. 네.
자, 이 도널드 트럼프 선거 캠프 측에서는 지금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될 때까지 TV 토론 일정을 추진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네요.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아틀란타 첫 번째 텔레비전 토론에서 아주 압승을 거두고 자신만만한 트럼프 후보가 그 말 좋아하는 트럼프가 갑자기 TV 토론 일정을 연기하겠다 이렇게 꼬리를 내렸죠. 그 트럼프 캠프의 스티븐 청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을 둘러싼 정치적인 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세부 토론 사항은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대통령 후보를 확정시킬 때까지는 우리 측에서 먼저 결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후보 선출에 필요한 과반수 대의원을 확보한 해리스 부통령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선출하는 민주당 전당대회 물론 다음 달 19일부터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나흘 동안 거행이 되는데 바이든의 완승을 거둔 이후에 법 전문가인 해리스를 TV 토론에서 압도할 자신이 없는 트럼프 측에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잠시 물러나는 태도를 취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추가 TV 일정 나중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해리스 후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자신이 없으면은 그렇게 뭐 미루는 거겠지 이렇게 좀 비아냥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평소에 해리스 부통령 자신도 나는 언제든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토론을 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어제 역시 해리스 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여러분은 내게 토론에 관해서 묻고 있는데 나는 언제라도 트럼프 후보와 얘기할 준비가 돼 있다. 이전에 합의를 했던 토론 날짜인 9월 10일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트럼프 측에서 오히려 후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미국의 유권자들이 TV 토론 무대를 화면을 통해서 보면서 판단할 그런 자격이 있다. 나는 준비가 됐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시작하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해리스 후보가 언급한 9월 10일 두 번째 토론회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을 빼면은 자신과 트럼프가 처음으로 맞붙는 TV 토론회는 ABC 채널 7에서 주최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트럼프 측에서 지금 기존에 약속이 된 이 스케줄 대신에 이 트럼프에게 유리한 스케줄을 따로 잡아서 지금 해보겠다 이런 의도 아닐까요? 이게? 바로 그렇습니다. 네, 당초 바이든과 트럼프의 토론이 두 번 열리기로 돼 있었죠. 한 그렇죠. 번만 열리고 지금 중단이 됐는데 그 6월과 9월 방송사가 주관하는 토론에 참여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첫 번째 6월 27일 토론이 CNN 방송국의 주관으로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열렸죠. 그리고 사전에 합의됐던 마지막이자 두 번째 토론회는 9월 10일 ABC 뉴스에서 진행하기로 이렇게 합의가 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트럼프 측에서 ABC에서 하는 텔레비전 토론은 거부하겠다. 그 대신 채널 11 공중파 팍스 뉴스가 진행하는 토론은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네. 그 이유는 팍스 TV가 공화당이 좋아하는 보수 성향 텔레비전 방송국이기 때문에 트럼프 측에서 ABC 대신 팍스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팍스는 이미 초청장을 두 사람에게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두 번 더 토론회가 진행이 될까요? 아니면은 ABS에서 하는 한 번으로 끝날까요? 아마도 그 바이든 후보와 토론을 가졌지만 네. 이미 사퇴를 했기 때문에 최소한 두 번 정도는 해리스와 트럼프가 붙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네. 자,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가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겠다라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동안 그 뜸을 들이다가 마침내 공식화했는데요. 네. 오바마 전 대통령 그리고 미셸 오바마 여사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하면서 지지를 표명하는 장면을 담은 짧은 영상 공개됐습니다. 영상을 보면 오바마 전 대통령이 통화에서 미셸 그리고 당신이 선거에서 이겨서 백악관을 차지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겠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당신에게 전화를 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해리스 당신을 지지하게 돼서 우리도 자랑스럽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백악관 안주인이었던 미셸 오바마 여사 역시 카말라 해리스 당신이 자랑스럽다. 역사적인 순간을 창출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리스 부통령은 오바마 부부가 지지해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남은 3개월 동안 대선 기간까지 그 서로 함께할 여정을 기대한다 이렇게 덕담을 건넸습니다. 네, 하긴 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한 후에 다른 민주당 인사들은 뭐 즉각 이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이제 표명을 했는데 왜 이렇게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은 뜸을 들이다가 이렇게 늦게 했을까요? 아직 뭐 소문이 무성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글쎄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저 역시 개인적으로 왜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해리스 지지를 망설일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탐탁해야 하지 않는 것이냐 이런 관측이 제기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막판의 지지선을 함으로써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완전히 그 모든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결집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선 가도가 더 탄력을 보이면서 시카고 전당대회 때까지 그 전당 컨벤션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바마가 야가요. 상당히 야근 사람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이번의 경우에는 어떤 의미에서 야갔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지를 표명했다 그러면은 효과가 적죠. 아, 네. 그렇군요. 아, 그거 뭐 지지를 하더라도 하루 이틀 뜸을 들이다가 하면은 거기에 대한 또 언론의 또 저건 얼마나 세지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연예인이나 똑같아요. 네, 그래서 네. 자기의 최고의 효과를 노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모든 음식을 할 때도 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뜸을 제가 잘 보기에는 들으면. 사실은 며칠 더 있다가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뭐 조금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지금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네. 사실은 본인만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우크라이나 얘기 잠깐만 얘기하고 갈까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제 2년이 넘었습니다. 2년하고 5달이 됐는데 전쟁을 끝나기 위해서는 영토를 양보할 수 있다. 이런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지금 전황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예. 이제 3년째로 접어든 전쟁 때문에 국민들의 피로도 피해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역시 내가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 당장 다음 날 전쟁을 멈추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지원도 더 줄어들 것 같고요. 피로도가 늘어나면서 결국 피해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보고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국민들 역시 전쟁을 끝낼 수 있다면 우리가 러시아에 억울하게 빼앗긴 영토까지도 포기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지난 1년 동안에 무려 3배로 늘어났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키이우 국제사회학 연구소가 5월부터 2달 동안 자국 국민 3,1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중에 3분의 1인 32%가 가능한 한 빨리 평화를 이루고 독립도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 빼앗긴 영토를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반면에 아무리 전쟁이 더 길어지더라도 우리가 억울하게 빼앗긴 영토를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답변은 55%로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네. 그래도 절반은 넘네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2022년 2월에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지난해 5월까지 1년 넘도록 이런 비율이 상당히 압도적이었는데 이제는 영토를 넘겨주더라도 평화를 이루자 이렇게 추세가 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74년 전에 6.25 동란이 터졌는데 결국 3년 만에 38선을 강제로 나눈 이후에 아직까지도 분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우크라이나도 빼앗긴 영토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보장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이슈 투데이. 네, 오늘은 문화평론가 문수정 씨 모시는 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문선영입니다. 네, 오늘은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만은 이 민주당 대선 후보 이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하면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후보로 지명이 되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 대선 전국의 양상이 좀 달라지게 됐는데 전통적으로 대선 캠페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헐리우드 쪽의 반응은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네, 아무래도 바이든이 후보였던 시절 뭐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밖에 없었던 헐리우드 쪽 동향이 이제 거세게 전향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헐리우드에 이제 이미 대배우가 돼버린 조지 클루니가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LA 쪽에서 지난 7월 초에는 바이든 후보를 위한 선거 기금 펀드레이징을 직접 해서 성공적으로 엄청난 기금을 마련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동시에 공식적으로는 이제 조지 클루니가 뉴욕 타임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민주당 승리를 위해서 바이든이 사퇴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바이든이 사퇴를 하면서 조지 클루니 쪽에서는 뭐 진정한 민주주의란 리더십을 보여줘서 감사하다. 바이든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함과 동시에 이제 카멀라 해리스의 승리를 위한 본격적인 선거 캠페인에 뛰어들게 이제 된 것이라고 봐야 되고요. 뭐 그뿐만이 아니라 뭐 바브라 스트라이샌드도 바이든 이제 대통령 후보에게 감사의 뜻을 이제 표명을 했었고, 뭐 가수 비욘세라든지 배우 뭐 에이미리 커리스라든지 넷플릭스 회장 리드 헤이스팅 등이 캠페인 후원금 모집에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면서 헐리우드 쪽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동안 좀 주춤했었던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네. 이제는 팔을 본격적으로 걷어붙이고 달려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헐리우드 쪽에서는 전통적으로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고 지지 성명을 또 표명하고 그랬었는데 헐리우드 쪽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정치와 연관된 활동들이 시작이 된 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미국의 산업이 발전하면서 사실은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로 한 중심축으로는 제조업, 생산업들 그리고 다른 한 축으로는 엔터테인먼트가 급성장을 하게 되면서 전 세계를 미국이 장악하게 되죠. 네. 제조업 쪽으로는 뭐 전 세계 생산 라인과 공급을 장악하게 되면서 인프라를 구축을 했지만 그것만큼 또 다르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게 사실은 유럽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이 세계 강국으로 등장할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이란 나라는 역사도 짧고 전통도 짧고 이랬던 곳이었기 때문에 사실 유럽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전 세계 권력을 이동시키게 됐던 계기가 바로 팝 컬처. 그것도 특히나 헐리우드의 영화 산업이었다고 봐야겠죠. 네. 그만큼 헐리우드의 입장이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이 사실인데 이제 관계 발전을 좀 살펴보면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미국의 정치가 이제 우리들이 다 알고 있듯이 문화적인 어떤 정치적인 아이콘이 되어버린 케네디 대통령 기억하실 겁니다. 케네디 대통령 이후에 대중문화와 정치가 맥을 같이 하면서 뭐 정치 아이콘, 뭐 셀러브리티화 되면서 헐리우드과의 인맥 등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됐었죠. 네. 그러면서 헐리우드 스타들이 정치권의 어떤 치어리더로서 좋은 의미로서 선거 캠페인의 이제 홍보 대사로서 아주 훌륭한 역할을 그동안 하면서 정치에 기여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예를 들면 이 헐리우드과 미국 정치권의 어떤 연관 관계들이라는 게 어디까지 발전을 하게 되냐면 뭐 로널드 레이건 헐리우드 스타가 대통령으로 탄생을 하게 됐었고요. 아놀드 슈왈제네거 같은 인물들도 이제 캘리포니아 주지사로서 정치에 입문하게 되는 이런 게 가능하게 되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맥락은 이렇게 되면서 그냥 한 후보를 치어리더로서만 헐리우드 배우들이라든지 헐리우드의 인사들이 역할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정치 스폰서, 뭐 인권, 특히 여성 인권, 뭐 낙태 문제라든지 그리고 21세기로 들어오면서 기후 변화 정책 등 정치 관련 법안 위반 등에 대해서 헐리우드의 스타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왔죠. 네. 그러니까 헐리우드 쪽에서 미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고 대통령 선거에 헐리우드이 한 축으로 움직이는 게 이제 큰 역할을 하는 게 당연지사가 되게 된 거죠. 이번 바이든 후보의 사건을 계기로 보더라도 실제 헐리우드이 그의 사퇴를 결정하도록 하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조지 클루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뉴욕타임즈에 공식적으로 바이든을 압박을 했고요. 가장 큰 돈줄이라고 볼 수 있는 민주당의 가장 역사적인 큰 돈줄이 바로 이제 월트 디즈니거든요. 월트 디즈니 가문의 상속녀로 잘 알려진 에비게일 디즈니가 대선 후보가 교체될 때까지는 민주당의 기부를 중단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는데 그 돈을 쥐고 있거나 혹은 이미 돈을 기부했던 그 모든 헐리우드 스타들이 이제는 그 당시에 바이든을 압박해서 이 사태가 이제 결말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미국 정치권의 반응은 어떠냐?
뭐 당연하게 헐리우드과 그 문화 연예계 쪽에서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정치 캠페인에서 많은 그 힘이 빠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그 헐리우드이 하나의 합법적인 그 정치의 로비 세력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기부를 받는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자리 잡은 게 바로 미국의 정치와 헐리우드과의 연관관계의 역사이고요. 네. 그리고 또 미국 시민들 역시 헐리우드 스타들이 정치 입장이나 지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뭐 연예인들이 연예 활동만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치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당연히 인정하고 존중한다라는 점이 사실은 굉장히 부럽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 한국의 정치 현실을 보게 되면은 그 미국의 정치 문화와 이렇게 비교됐을 때 얼마나 미국의 정치 문화가 성숙했는지, 결국에 이런 모델로 한국의, 그리고 또 한국의 연예계, 엔터테인먼트계가, 영화계가 이렇게 발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뭐 해마다 문화 연예인들이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도 많고, 비판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연기만 할 일이 있지 왜 정치를 하느냐라든지, 아니면은 또 어떤 정치적인 보복이라든지 블랙리스트라는 역사의 길이나며 오명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이러한 것들을 보면 좀 미성숙하다 아직까지도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연예인들을 혹은 정치 그 영화인들, 헐리우드의 사람들을 그냥 영화만 할 일이지 왜 정치를 하냐라고 보는 거는,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딴따라. 네. 사실은 굉장히 이게 맞지 않는 건데, 그 시대착오적인 그런 비유이죠. 근데 그런 과거의 통념이 아직도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미국의 대선과 헐리우드의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역사가 깊고 아주 합법적으로 잘 뿌리 내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정우성 배우가요, 난민을 돕는 그런 유엔의 그 대사로, 그 홍보대사로 몇 년 동안 열심히 활동을 했었는데, 그게 정치적이다 아니다 또 논란이 많아가지고요. 그 대사직을 내려놓은 일이 있어서 그 부분도 참 아쉽고 또 안타깝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지금 제 10시 반이면은 MBC에서 지금 올림픽 개막식을 중계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프리쇼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그 NBC 중계 그 스튜디오에 지금 나와서 인사를 하고 이 얘기들을 나누는 사람들 보면은 다 헐리우드 쪽의 사람들이에요. 배우라든지 가수라든지. 그러니까 이 헐리우드 쪽의 파워가 지금 정치뿐만 아니라 스포츠계도 지금 완전히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지금 모든 지금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헐리우드 배우들, 가수들인데 말이에요. 이게 참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이 헐리우드 쪽의 양상과 어떻게 같은 이 방향으로 가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 캠페인에다가 좀 압박을 줄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일단 해리스 후보 지명 이후에 트럼프와 가상 대결, 이제 구도 가상 대결 발표가 나왔죠. 그런데 이제 카멜라 해리스가 오히려 앞서는 것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폭발적인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 지난 후보 첫 번째 토론 이후에 바이든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우려들을 했었고, 그리고 또 이번에 또 트럼프 총격 사태가 또 벌어졌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여론들이 트럼프가 이제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겠다. 바이든 쪽으로는 도저히 이제 표심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거의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는데, 이번에 그 해리스 후보 이후로 이제 그게 급격하게 물살이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앞으로 이제 표심을 잡는 건 정말 부동층들, 그야말로 이제 골수 민주당파나 골수 공화당 지지자들은 그야말로 이제 확고한 그야말로 부동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MZ 세대들 혹은 밀레니얼 세대들, 지금 투표권을 가지기 시작한 뭐 20대에서 30대 그 사이에 이런 제너레이션이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얼마만큼 참여할 것인가인데, 일단은 그 해리스가
좀 그 캠페인 쪽에서 이러한 MZ 세대들의 어떤 그런 동향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캠페인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욘세의 그 노래 중에서 프리덤이라는 노래를 캠페인 공식 이제 노래로 쓰기 시작하고 그리고 웹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식의 컬러를 좀 입히기 시작하면서 지금 그 온라인 쪽에서는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번에 있었던 일이 아니죠. 그 2년 전에 코코넛이라고 그래가지고 코코넛 밈이 지금 이제서야 다시 또 유행하기 시작하는데 그 해리스가 굉장히 호탕하면서도 여성이지만 그리고 다민족의 어떤 그런 혈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포용적이지만 그 카리스마 플러스 그다음에 여유로운 그런 정치 에너지가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의 정치가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이제 그녀가 했던 그 연설 중에서 굉장히 호탕하게 웃으면서 그 엄마가 했던 이야기들을 이제 코코넛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뿌리라는 것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다 나타난 게 아니라 코코넛 나무에 떨어진 게 아니라 다 컨텍스트, 맥락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 배경이 그렇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그게 그 당시에 트럼프 쪽에서는 우스꽝스럽고 말도 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비하를 했는데 그게 다시 지금 온라인상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밈까지 만들어지게 됐죠. 그래서 이 해리스의 이미지 자체가 트럼프와 대적할 만큼의 그 패셔너블한 이미지이다. 그리고 굉장히 호탕하고 카리스마가 있다. 그런데 좀 더 젊고 좀 더 다양한 인종을 포용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캠페인 쪽에서 이 문화적인 어떤 코드들을 맞추고 있는데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변이 벌어지지 않는 한 트럼프와 해리스의 대결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익사이팅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선거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그 J.D. 벤스의 캔맘 발언 이후에요. 테일러 스위프트가 아직 싱글이고 또 고양이를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테일러 스위프트 팬들이 굉장히 열광적으로 해리스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게 흐름이 그렇게 좀 바뀌고 또 변화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네. 네. 어쨌거나 젊은 세대들, MZ 세대들이 사실은 정치계에서 굉장히 멀어지게 되고 관심이 없는 게 전 세계적인 어떤 분위기거든요. 네. 이번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헐리우드 스타들의 어떤 목소리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젊은 세대들, 우리 기성 세대들 말고요. 이제 우리들은 이제 저간의 세대들이고 정말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그들이 살아야 될 세상의 정책들을 결정하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좀 많이 이 반영이 되기 위해서 정치 참여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선영 선생님, 네. 왜 이 예술계라든지 연예계에 계신 분들은 우쪽보다는 좌쪽이 더 많습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네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우파와 좌파는 전 세계적으로 이 정치 철학 쪽에서 정치 사상 쪽에서 생각하는 우파 좌파 개념이 좀 다르긴 한데요.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라고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아무래도 문화 연예계 쪽에서는 새로운 것을 창의를 해야 되고 새로운 흐름에 대해서 민감하게 더 나아가려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혁신을 해야 되는 게 그 DNA 자체부터 사실은 박혀 있는 게 맞죠. 물론 과거의 전통 문화를 계승한다라는 것도 당연히 존재하지만 그것조차도 과거의 좋은 것들을 가져다가 앞으로 미래 인류에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계승을 하자라는 관점으로 이 문화 쪽에서는 사실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여 있거나 변화를 거부하거나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의 이념이라든지 좀 더 인류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사상들과 문화적인 현상들을 만들어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사실 예술, 영화, 창작의 존재, 그쪽에서 이제 사실은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화를 하거나 문화 작업에 참석하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보수적인 정치적 입장보다는 그 정치적 입장으로 반영이 됐을 때는 약간 진보적인 그런 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네, 문화평론가 문선영 씨 함께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금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호 박사 함께합니다. 문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이제 한 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만은 파리 하계 올림픽 개막식입니다. 그런데 이 올림픽이 생각보다 경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서 대회가 끝난 다음에는 그 나라가 아주 혹독한 재정적 대가를 치른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 프랑스는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러게요. 이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커서 경비를 최소한 레벨로 줄이겠다는 입장인데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바로 얼마 전 지나간 도쿄 올림픽도 예상 버짓을 넘어갔다고 하고요. 그렇죠. 또 그 4년 전 리오 하계 올림픽은 정말 여기 표현이 재밌는데 재정적 재앙이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요새는 예전에 88 서울 올림픽 할 때하고 달리 올림픽 개최지 경쟁 입찰 당시도 굉장히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오늘부터 올림픽이 시작되는데 경비 줄이는 차원에서 새로운 공사, 이 건설을 최소화했다고 합니다. 이 파리에는 이미 유명한 곳들이 많죠. 그 대표적으로 그 축구장이 스타데 프랑스라는 데가 있고 또 프렌치 오픈 테니스 벌어지는 유명한 데 있죠. 롤란 게로스라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을 최대한 이용하고 또 그래도 새로 지어야 되는 거는 이제 최소화한다는 건데 이번에 그 올림픽 빌리지는 새로 지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8,000명이 앉을 수 있는 수영장도 지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새로 지은 것들은 대회가 끝나고 나서 다목적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곳을 이제 정해서 만들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지금 존재하는 유명한 빌딩들을 수정해서 이용한다고 합니다. 뭐 에펠탑 주위에 그 수정을 해 임시 공간을 만들어서 비치 발리볼이 거기서 벌어지고요. 또 그람 팔레이나 벨사이 정원 같은 데서 승마를 거기서 한다 그러고 정말 이런데 이번에 경비를 낮추는데 최고 목표를 두면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도쿄, 리오, 런던 올림픽과 다를 것이라고 강조하네요. 자, 그러면은요 파리 올림픽이 그 정해놓은 총 비용은 얼마 정도로 나왔어요? 여기 공식적으로 나온 버짓은 나와 있는 게 이 올림픽하고 또 이어지는 파랄림픽스 있지 않습니까? 두 개 합쳐서 97억 달러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비교해 보면 런던 올림픽에 들어간 게 168억 달러고 리오가 236억 그리고 도쿄가 137억 달러라고 그러니까 이제 낮은 숫자긴 한데 네. 이게 사실 7년 전에 개최지로 결정될 당시에 내놓았던 버짓 74억 달러보다 더 높아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높아진 거를 아무래도 파리 올림픽위원회는 그 요새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이유라고 했고 또 그러면서 시큐리티나 운영 스텝진 경비가 크게 증가했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 모닝 뉴스에서 나왔지만 이미 그 철도에 무슨 방화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네. 글쎄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그 노조 파업 같은 것을 피하려고 이미 추가 보너스와 인센티브를 많이 줬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오늘도 지금 뉴스에 그런 소식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버짓, 정해놓은 공식 버짓 외에도 들어간 돈이 많다고 하는데 이미 뉴스에서 여러 번 나왔지만 그 유명한 센 그 강 수영, 거기서 수영을 할 수 있게 청소비로 들어간 것만 15억 달러가 들어갔고요.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매출 14분을 연장하는데 38억 달러. 이래가지고 올림픽 버짓 외에도 이렇게 들어간 추가 비용이 많은데 결국 이 전문가들이 보는 것은 이거 나중에 가서는 결국 세금, 국민 세금 부담성이 높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그래도 뭐 샌강 정화를 위해서 들어간 돈 같은 거는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거니까 뭐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거는 뭐 좀 고집을 피울 수가 있을 텐데 과연 정화가 그렇죠. 됐느냐가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죠. 뭐. 그렇죠. 예. 아니 근데 그래도 또 IOC는 뭐 야 올림픽을 하게 되면은 이래 정말 괜찮아 베네핏이 좋아 뭐 이렇게 해도 저 강력히 또 그런 식으로 또 이 저 뭡니까 그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사실이 IOC 빼고는 모두 반대 의견이라네요. 요새 경제가들이 이 재정적으로 봤을 때 이 올림픽 개최가 가져다주는 베네핏은 실망스럽고 불투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파리올림픽위원회도 이번에 기록적인 이 티켓 판매가 860만 장을 기록했다고 그러는데 네. 그리고 근데 생각보다도 이 뚜껑을 열어보면 지금 파리 관광객의 이 기대가 생각보다 낮다고 해요. 왜냐하면 정말 올림픽을 찾아가서 보려고 간 사람들은 그렇지만
나머지 많은 관광객들은 아무래도 지금 파리의 올림픽 인파가 얼마나 늘어났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가격대가 높아지면서 여기를 피하려는 추세라 그러고요. 네네. 호텔 예약도 그래서 생각보다 저조하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다 올림픽 이벤트가 벌어지는 그 바로 근방에 있는 뭐 식당들이나 다양한 이 스토어들이 많을 텐데 근방의 시큐리티 통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아직 비즈니스가 형편없다고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말씀하신 대로 그 IOC가 주장하는 이 개최 도시가 이 갖는 베네핏에 있어서는 이 파리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1992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바르셀로나는 이 올림픽 이후에 정말 오늘날 전 세계 최고 관광 목적지가 됐어요. 그렇지만 파리는 이미 전 세계에서 최고 관광지라는 거에서 이런 도움은 별로 뭐 도움을 많이 주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파리 올림픽 위원회는 또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관광도 그렇지만 이 어느 도시나 이 슬럼가 못 사는 동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동네가 올림픽으로 인해서 베네핏이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렇지만 실제로 반대 측에서는 이미 올림픽을 개최하기 전에 이쪽에 사는 사람들을 많이 쫓아냈다는 비난도 받고 있는 현실이네요. 그렇군요. 자, 파리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림픽만 놓고 봤을 때요. 예전보다는 올림픽에 대한 열기나 이런 게 좀 식었다. 예전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그렇게 지적하는 상황들이 좀 있는데 이번에 파리 올림픽을 통해서 이 올림픽이 다시 한번 되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그러게요. 기대를 해봐야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 지난 몇 년 동안 올림픽이 뭐 다양한 스캔들도 많았고 정치적 논쟁, 팬데믹 이런 걸로 인해서 정말 피해를 많이 봤는데 MBC TV의 그 올림픽 중계의 대표적인 인물 밥 카스터스 기억하시죠? 네네. 이 올림픽 중계를 11번 했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2016년 리오를 마지막으로 요새는 하지 않는데 밥 카스터가 뭐라 그랬냐면 오늘날 올림픽은 과거의 화려함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서요. 한때 우리도 그랬지만 올림픽에서 눈을 뗄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근데 방금 지나간 3번의 올림픽만 봐도 다 아시아 국가들이 개최지어가지고 시간차가 영향이 있었을까 하는 이유도 있고 거기다 이제 가장 큰 피해는 아무래도 팬데믹인데 거기다 또 이 러시아의 푸틴이나 중국의 시진핑 같은 이름들은 올림픽을 그들 파워 도구로 사용했다 이런 비난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새 이런저런 걸 보면 요새 젊은 세대들은 예전처럼 올림픽이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파리 올림픽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센강을 따라서 개막식 이제 곧 벌어지겠죠. 그리고 또 유명한 샹젤리제나 에펠탑 주위로 이벤트들을 화려하게 하면서 정말로 이번에는 예술, 멋있는 경관, 엘레강스에 중점을 둔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다 또 하나 이 사람들이 지금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40년 전 여기서 벌어졌던 1984년 LA 올림픽 기억나시죠? 그때 흑자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도 그때 LA 올림픽은 완전히 그때 당시에 혁신적으로 이 자체 내 건설을 최소화하면서 이렇게 해서 흑자를 얻게 됐는데 이것을 본받아서 되풀이하고자 노력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실 LA 올림픽 전에는 어디입니까 몬트리올에서 너무나 적자를 봐가지고 캐나다 정부가 휘청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때는 그래서 기억이 나요. LA 올림픽 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에는 흑자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때 우버로스인가요? 피터 유버로스죠. 올림픽 위원장이 정말 계산을 주판화를 잘 챙겨가지고 정말 흑자를 만들어가지고 거의 영웅이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점점 이렇게 올림픽을 유치하는 개최지 입찰에 이렇게 이제 이 신청서를 내는 나라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 이런 이제 소식이에요. 그렇습니다. 줄줄이 피하고 있는데요. 사실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당시에 보면 그때 베이징 대신에 원래는 리더가 노르웨이 오슬로였습니다. 근데 오슬로가 2015년에 와서 입장을 바꿨고 사실 이번 파리 올림픽 개최를 두고도 처음에 리더는 보스턴이었어요. 그러다 보스턴이 마음을 바꿨고 또 다가오는 2030년 동계올림픽을 두고도 캐나다 밴쿠버도 있다가 이제 일보 직전에 이 비싸다는 이유로 그만뒀고
2032년 올해 다가오는 호주 브리스번 하계 올림픽 개최도 건설 비용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포기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비싸게 먹힌 이 올림픽 두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얼마 전에 지나갔던 러시아 소치 올림픽이 기억나시죠? 네. 이때 500억 달러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008년 베이징 하계 올림픽에 440억 달러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러니 뭐 서방의 민주국가들은 이렇게 수백억 달러씩 낭비하면서 이 가치 없다는 판단이고, 그래서 그런지 지난 15년만 이렇게 뒤돌아보면 세 번의 올림픽이 모두 중국하고 러시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한번 여쭤볼게요. LA에서 열리는 그 4년 후에 열리는 LA 올림픽은 개최지로서 최고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네. 조금 아까 앞에 말씀하신 대로 예. 84년에 이어서 LA는 참 올림픽 개최지로 특이하고 완벽한 도시라고 불러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피에로 유보로스 그분이 이제 LA 올림픽 프레지던트 그때 당시에 정말 이 계산기 두드렸다 그러셨듯이 네. 정말 흑자를 내고 그 다음에 야구 커미셔너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근데 LA는 이제 대형 스타디움이 3개나 있어요. 콜로세움, 로즈볼, 이제 소파이 스타디움. 네. 그리고 이 크립토닷컴 또 클리퍼스 홈기장 인투잇 돔까지. 거기다 UCLA, USC 기숙사와 이 스튜던트 하우징들은 RUC 선수촌 요구 조건이 충분히 충족되는 시설이라 2028년 LA 올림픽은 앞으로도 또 이 두고 볼 일이지만 굉장히 특이하고 완벽한 도시를 다시 한번 보여주겠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그거 이전에 이제 오늘 이제 파리 올림픽이 오늘부터 시작하네요. 이제 한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개막식이. 그러면 그렇네요. 네. 그러면은 4년 후에 열리는 LA 올림픽에서는 흑자를 낼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내다보는데 그것도 네. 다시 한번 커버해보죠. 제가 그 지난 4월달에 프랑스 파리를 갔다 왔는데요. 그 당시에 네. 그 파리 사람들은 전부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파리에서 할 게 아니라 리옹에서 했었어야 된다. 네. 리옹. 네, 예. 그래서 리옹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고 이 파리는 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거죠. 네. 뭐 사람들이 많이 오기는 하지만은 항상 오는 관광객인데 맞아요. 그렇죠. 왜 또 여기서 네. 해가지고 그 맞습니다. 있는 사람 거기에 살고 있는 그 파리 시민들은 굉장히들 싫어하더라고요. 엄청 지금 불편하겠죠. 불편을 겪고 있죠. 올림픽 기간 동안에 나는 어디로 갈 거야. 다 어디 바캉스로 어디로 갈 거야. 뭐 이렇게들 얘기하고 그러던데 네. 리옹을 갔었어야 된다는 게 그 파리 사람들의 아주 지론이더라고요. 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대원 박사 함께했습니다.